비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화라토. 제가 여러 가지를 거론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것은 뭐냐면 태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왕. 모두루청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 태왕. 그 다음에 태왕. 이렇게 되어 있죠. 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란 뜻입니다. 제가 고구려족을 답사하면서 늘 의문을 가졌어요. 왜 고구려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5세기 후반 이후에서 6세기경 무렵의 벽화 고분에서 왜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을까? 제가 학자마다 설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4세기 중반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5세기부터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주족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수왕 등장 이후에 지나고 나서 벽화 고분이 수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장수왕 때 평양 지역으로 천도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 만들어진 무덤 속의 천장에는 그렇게 황룡을 비롯해서 왕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왕 중의 왕이 태왕이었었고 많은 왕들을 거느린 거죠. 이때 왕은 국가의 왕인데 그때 국가라는 것은 오늘날의 스테이트라든가 그건 다른 거죠.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왕 중의 왕, 즉 태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광개토 왕이라는 용어는 틀린 거고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광개토 태왕이라는 용어도 사실 의미가 약화된 거고 태왕이 맞습니다. 물론 고대에 올라가면은 대와 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다르다면은 태왕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라는 거죠. 뭐 어디나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는 어떤 인물인가? 제가 또 하나 주목을 했어요. 삼국사기에 보니까 시호가 이건 삼국사의 귀절입니다. 광개토 왕. 그런데 담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저랑 보세요. 덕을 이야기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덕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명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나는 명철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로 언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기호. 그래서 늘 그렇듯이 이렇게 기호쟁탈전, 언어쟁탈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은 태어날 때부터 덕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례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안, 성은 곳이고 이름은 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반은 평안 호태왕이고 이렇게 덕과 백성들의 평온함을, 백성들의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웅원하고 위엄 있고 대범하고 빼어난 의지를 가졌다. 이게 삼국사기의 기록이거든요. 그만큼 이 양반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뽑아봤어요. 이게 광개토 비문의 일면에 나온 기절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평안 호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망랑본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탁본에 보면은 이렇게 태왕으로 되어 있다. 역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태왕으로 되어 있다. 영락태왕. 그래서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자체의 연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에게 예속된 정권이 아니다. 그리고 태왕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지만은 바로 신라에서 발견된 청동 호운대 밑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태왕. 이렇게 태왕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호라는 용어도 쓰지 않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광개토 태왕의 무덤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무덤입니다. 일부에서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직경 66m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리 수치 조정이 있었는데 이거 일단 중국 발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66m를 오고 가는 이런 거대한 무덤인데 이 무덤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무덤은 단순한 이렇게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피라밋형입니다. 즉 이거보다 조금 늦게 만들어진 장군총과 똑같은 피라밋이에요. 장군총은 7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피라밋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이면서 실질적 수도인 국내성에는 약 12개의 거대한 피라미드 왕릉급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 더라고 중국 학자들이 최근에 추가했지만
기본적으로 12개의 거대한 피라미드형 고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는 6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2,000여 개의 고분군들이 국내성 주변 일대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12개의 남아있는 왕릉 고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때 고구려인들은 첫 번째 국력이 엄청나게 강했구나. 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고대 노예제 사회니까 백성들을 강제로 또는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무덤을 쌓았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예제 사회도 아니지만 그리고 설사 노예라든가 포로를 동원해서 했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국가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출해서 쓴다는 것은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을 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구려의 노동 동원력이 뛰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토목공학 능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분을 축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기술력이죠.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발전했고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났고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배를 건조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리죠. 정확한 차를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고구려 차, 고려 척에가는 것은 북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척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정교한 건축물들을 많이 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개토 태양릉이죠. 멀리서 본 겁니다. 중국이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발굴하고 나서 다시 정리한 건데 이 앞에는 거대한 제단이 있어요. 중요하죠. 제단의 존재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는 정호석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토목공학적 기능을 하는 것.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냥 이게 적어도 대고구려가 그리고 광개토 태양의 무덤인데 이렇게 토목공학적 능력에서 돌들을 그냥 쌓아놓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개인적 감격도 오고요. 그때 숫자도 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해 방향에 따라서 달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압록강 너머의 북한 쪽 산과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 국내성 뒤편에 있는 우산 이거 다 염두에 두면서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서양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 안 했다면 그건 그동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우리 역사를 너무 허술히 가볍게 여긴 거죠. 당연히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 밑을 흐르는 수맥까지도 분석해서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찍은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우산이에요. 이거는 귀한 사진이죠. 1995년도에 찍은 겁니다. 95년도에 제가 북만주 지역에서 말 타고 내려온 다음에 그때 이런 상태에서 찍은 건데요. 그때는 이렇게 고구려 족과 유물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폐허가 된 상태로.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마구 드나들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광개토 태양의 관석입니다. 중요한 거죠. 광개토 태양의 시실 모신 관대의 한 떨어진 조각이 바로 이겁니다. 저한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를 그 전에 중국인들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바리바리 우마차에 실어서 갔다는 동네 사람들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나? 얘기해 볼까요? 아이, 넘어가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고려 말에도 이 국내성의 존재, 비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수강의 지복유설에도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거대한 고구려 유적지를 그들은 금나라의 황성으로 봤어요. 광개토장비도 황제비로 봤어요. 용비어 창가에도 그렇게 기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94년도 봤을 때도 그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답답한 거죠. 자, 이거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광개토 태양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표라든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갑옷과 툭을 쓴 인물인데 이 인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손에 알맹이를 들고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 사유하는 눈빛을 가진 위대한 사상가의 모습으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독특한 해석이죠.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광개토대왕을 보자. 구리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돼요. 자, 고구려 탄생과 광개토대왕의 정책은 제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물, 고구려는 왜 건국을 했을까? 대한민국은 왜 건국됐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거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고구려는 오늘은 간단히 약수합니다만은 저는 다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물. 다물은 고구려 말로 려, 위, 복부터 고구려 말로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다. 이게 다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다물단을 조직했고 다물단을 앞세우면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게 추상화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나쁘림의 국수주의겠습니까? 그 시기에 가장 절대적인 최고의 모선은 바로 일본과의 투쟁인데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실 참여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었던 관념적인 지식인들이라든가 또는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주의 세력들은 절대 현실에서 떨어진 추상적이고 사변적 사고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군과 그리고 조선 고구려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목적은 존재 이유는 다물, 즉 원조선의 영토, 체제 회복, 질서 회복, 그리고 자의식의 회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 자신의 삶도, 너의 집안의 삶도, 그리고 네가 속한 이 나라 이민족의 삶도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존재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맞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히 집단을 보면은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의 오지, 아니면 남미의 정글에 가보세요. 모든 집단들이 자신들이 각각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는 선민의식이 있고 자기들이 사는 곳은 하늘에서 점질받은 특별한 곳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엘리아드 같은 경우는 성속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흉과 변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자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주체이듯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세운 나라, 갖고 온 터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곳이에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고 그게 맞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고구려죠.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에서는 특히 광개토대왕은 원조선의 뒤를 이어서 고주몽 또는 추모, 도몽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되는 그 조상이 세운 나라의 기본 목표를 설정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룬 분이 저는 광개토태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광개토태왕 장수왕 시대는 첫 번째 리디스커버리 시대, 재발견했다. 르네상스 시대, 문예를 재부흥했다. 왜? 원조선의 문예를 재부흥했다. 리파운데이션, 그것은 새롭게 정립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체제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제가 지향하는 바는 21세기에도 리디스커버리, 르네상스 그리고 리파운데이션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구려 말로 하면 다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물. 이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지하 선생이 쓴 겁니다. 다물.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모양인데요. 저는 이것이 고구려의 힘과 정신이라고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쓴 거죠. 고구려에 관한 것이죠. 나중에 제가 고구려 미학 강의를 하게 되면은 김지하, 그 다음에 있던 이중섭, 그 다음에 몇 명 있죠. 조금 한국사에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달라지는 윤희상, 뭐 다 고구려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지도죠. 고구려.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 확실합니다. 제가 보는 고구려는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지역, 간접 관리하는 지역, 영향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처럼 이렇게 직접 보지도 않고요. 흔히 말해서 제야라든가 보통 쌤 원하는 것처럼 여기 전체를 똑같은 색으로 보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트에 어긋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지역은 직접 지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직접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환경도 그렇고 수다한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묶어 가게 되면 크게 몇 개의 집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한동안은 너무나 갈라져 있기 때문에 고구려 당시에도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직접 이것을 할 이유도 없고
왜 고구려가 직접 지배해야 되는 거죠? 지배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고구려 또는 우리 민족의 특별한 정신 세계관 그리고 자연환경 생태환경 때문에 제가 이런 구도를 그린 겁니다. 직접. 당연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해석을 한 것이죠. 이를테면 도시공간의 이론, 공간이론 등도 있고요. 데스몬드 모리스 같은 경우는 동물 행동학의 대가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생활권의 문제, 조류 텃세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를 만들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요. 강단 역사학회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흔히 말해서 제아처럼 이 전체를 똑같은 색깔로 한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에 어긋나고요. 오히려 고구려 또는 우리 문화의 정신과 다른 거죠. 우리는 탈집중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요. 군사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에 맞게끔 각 지역과 그리고 각 종족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문화죠. 이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팩트예요.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반론하시고요. 언제든지 반론 받겠습니다. 고려대에 대한 평가도 다음 기회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광개토대왕의 정책을 살펴보는데요. 광개토대왕의 국가발전 정책. 그래서 경우에 저는 국제질서 재편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광개토대왕입니다, 이제. 그래서 경우에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고구려가 건국된 지 400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391년도에 임금이 됐잖아요. 400년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다몰이라는 기본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할 일은 첫 번째는 정체성 회복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에 칼럼을 썼지만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큰 한계 중에 하나는 자의식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가지고 남이 만들어온 틀을 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코아 역할이에요. 제가 설정한 동아시아 지중해에서는 고구려는 코아 역할이 된다. 그래서 주변의 역학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도 중국 지역, 러시아 지역, 일본 지역, 미국 지역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같은 약소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약한 나라가 아니다.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GDP 대비 10에서 11 오고 가니까 상당한 대국이고 군사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가 바로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코아 역할이죠. 이게 센터론이랑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영토, 물류 허브 이겁니다. 네 번째는 문화 인터체인지, IC론, 제가 허트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 문화가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류란 것이 전 세계로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정말 우리 문화가 뛰어난 거네. 그전에는 남과 상대에 비교하지 않고 우리 문화가 뛰어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바로 윗세대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로 머물러서는 큰일 나는 거죠. 왜 상대 비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제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런데 한류 현상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한류, 즉 우리 민족의 미학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뭔가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게 되니까 이제는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우에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문명의 허트론이에요.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식으로 이 현상을 잘 가공할 것인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륙국가, 즉 대륙과 반도와 해양을 유기적으로 보는 해륙국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반도가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해양력이 약하잖아요. 우리 일본의 해양력과 비교할 수 없어요. 중국의 해양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중국, 여러분들은 자꾸 일본 해양력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각을 벗어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에 대한 비하니까 거기에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비하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면 그게 비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중요한 우리의 비하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더 막강한 힘으로 들이미는 것은 중국이니까 중국도 봐야 되죠.
만약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은 예전에 친일파와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죠. 제 말이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한반도의 남이지만 해양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해리국가의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역사는 늘 변하니까 변하죠. 역사는 변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필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편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역사는 이러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필연성이 있다. 그건 사실과 다르죠. 끝없는 우연성이 있고요. 설사 만분의 일의 필연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우연이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통일, 세계관의 통일, 문화의 통일, 정치의 통일, 영역의 통일은 그 당시에 광개토당이 해야 될 숙제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반도사관을 불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공간적으로 사고하고 유기적으로 사고하고 하나하나 나눠서 이게 뭡니까? 그냥 격절된 틈에 박혀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기적인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른 거지만 벌통을 한번 보세요. 벌집. 벌집이 하나하나가 차단 격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보기에는 거기에 방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물과 모든 현상들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어거지로 차단 격실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가 불통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좀 전략적 사고를 해야겠다. 한국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를 못해요. 이유는 사람들이 착한 겁니까? 착하죠. 또 하나는 우리는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뼈아픈 소리죠. 중국이나 일본은 흔히 말하는 좋건 나쁘건 간에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고구려 붕괴 또는 발해 붕괴 이후에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 사고에 서투르고요. 지금도 서투른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웃기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라서 크게 보고 여유 있게 가고 우리의 통밥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갖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